전 세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사히 이래 가장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한국 또한 좋으나 싫으나 전쟁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지금 내란 직전의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아파트에 시민을 짐승처럼 감금하고 또 방치했는데요.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감금된 사람 중 1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라 사고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텐데요. 이는 중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단 신장 위구르뿐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무려 3년이나 계속되어 왔고, 중국 공산당의 폭거와 인권 탄압에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지금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중입니다. 중국 곳곳에서 시위대가 코로나 바리게이트를 부수고 있고 백지를 들며 공산당 해체, 시진핑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 백지 시위는 도저히 자유가 통제된 공산국가의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일 격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무력을 통해 시위대를 제압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지 시위가 제2의 천안문 항쟁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무쇠솥이 마침내 들끓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대만 침공을 앞당길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소란을 대만 침공을 통해 외부로 돌림으로써 극약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굉장한 경제적 타격인데요. 미우나 고우나 경제적 관점의 중국은 한국이 버릴 수 없는 패입니다. 한국의 1년 수출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한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해오는 곳도 중국이죠. 거대한 땅과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인구는 국제 무역에서 곧 시장 경쟁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혼란과 전쟁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무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가 겪게 될 문제입니다. 즉, 전 세계의 시장 물가가 요동칠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해 양안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중국해를 이용하는 모든 해상 무역로가 봉쇄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대양으로 나가는 출구가 제한적인 한국의 지리적 상황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무역 자체가 군함을 붙여 상선을 보호해야 하는 목숨을 건 특수 작전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너를 띄고 있는 한국 물가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진짜 문제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중국의 문제가 예상치라면 중동에서는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세 한 여성이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체포된 후 사망한 사건에 반발하여 일어난 이란의 시위는 이미 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시위대에게 기관총을 발포했고, 시위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정부가 내부의 문제를 돌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선제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이라크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세 나라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지구의 화약고 중동에 또다시 불꽃이 튀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코로나19 여파에서 기사회생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그러기 상태로 몰아넣을 심각한 타격이 될 텐데요. 바로 3차 오일 쇼크입니다. 유가는 중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지난 중동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승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지만 국제 정세와 여론은 언제나 자원을 볼모로 잡은 중동의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대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제 지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 구심점이 되는 자원의 흐름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자원은 비단 현대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언제나 전쟁의 도구이자 원인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것도 아닌 새똥으로도 전쟁이 발발한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른바 구아노 전쟁입니다. 구아노는 새똥이 퇴적, 응고되어 화석화된 일종의 광물인데요. 이걸 어디다 쓰나 싶지만 사실 구아노는 현대 농업의 기틀이 된 질소비료의 천연 버전입니다. 게다가 별다른 가공 과정도 필요 없이 거대한 구아노 퇴적층에서 캐다가 땅에 뿌리면 그대로 양질의 고급 비료가 되는데요. 구아노를 이용한 농업의 폭발적인 생산량은 곧 산업혁명을 가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화의 연료가 된 것인데요.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게 석유라고 한다면 그런 현대 사회를 구축한 게 바로 이 새똥 구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토록 효율이 좋은 자원이 있다면 분명히 이 자원을 독점하려는 나라도 있을 텐데요. 마치 현대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었듯이 구아노를 둘러싼 다툼은 자원 전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페루는 구아노의 최대 생산지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구아노가 점점 고갈되어 가면서 하루아침에 벼락 거짓골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구나 영국과 구아노를 담보로 무리하게 사탕수수 사업을 벌였다가 유럽의 무분별한 남미 사탕수수 사업 확장으로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페루 근처 아타카마 사막에서 아주 큰 구아노 퇴적지를 찾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구아노 퇴적지가 있는 이 땅이 볼리비아의 영토인데다 볼리비아와 칠레가 해당 지역을 두고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황을 지켜보던 페루는 한 가지 묘수를 던지는데요. 당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데다가 개발 역량이 부족했던 볼리비아에 구아노 채굴권을 넘기면 같이 손을 잡고 칠레를 공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볼리비아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이었는데요. 아타카마 사막의 안토파가스타는 볼리비아가 유일하게 남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출구였고, 만약 이 땅을 칠레에 빼앗긴다면 볼리비아는 남미 대륙 한가운데 틀어박힌 내륙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미 최대 부국이었던 페루와 손을 잡으면 칠레를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결국 전쟁은 페루, 볼리비아 대 칠레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똥 때문에 남미 3국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전문가들은 대부분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군의 우세를 점쳤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2대1인 싸움에서 칠레가 승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향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아타카마 지역은 사막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 육상 교통이 지극히 불편한 곳이었고, 주요 거점은 보통 해안을 끼고 있었는데요. 즉, 제해권 확보가 곧 지상군의 보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제해권만 확보하면 사실상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페루 볼리비아 연합해군은 이토록 중요한 해전에서 칠레 해군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해군 사령관이 전사하고 기한마저 빼앗겼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아주 손쉽게 제해권을 확보한 칠레는 파죽지세로 북진했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은 칠레군의 기세를 막지 못하고 허무하게 연전연패했는데요. 심지어 종국에는 페루의 수도까지 칠레군에게 점령당하면서 굴욕적인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레는 이 전쟁의 승리로 850km나 해안선을 북쪽으로 늘리게 되는 등 패전국인 페루와 볼리비아에 재앙적 타격을 가합니다. 페루는 구아노는 고사하고 남부 영토 일부를 칠레에 영구적으로 빼앗겼고, 볼리비아는 졸지에 유일한 해상 출구를 내어주면서 내륙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새똥과 땅에 대한 욕심이 페루와 볼리비아를 영원히 고통받게 한 것입니다. 만약 페루가 해전에서 칠레를 꺾고 제해권을 확보했다면 지금의 페루, 볼리비아, 칠레의 국경선은 정반대로 그어졌을 텐데요. 사실 여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칠레는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에 비해 다소 군사력이 부족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유럽이 은밀하게 뒷공작을 벌였습니다. 구아노의 수입을 남미에 의존하는 마당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페루가 승리해버리면 구아노의 값이 폭등하리라 예상하고 칠레를 지원하기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영국은 대영 제국을 만든 최정예 해군과 최강의 함정을 해전에 투입해버렸습니다. 즉, 사실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이 상대하던 건 칠레 영국 연합군이었던 것입니다. 왜 사상 흉악하고 못된 건 죄다 영국에서 나온다는 농담이 생겼는지 이해가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칠레도 그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6년 뒤인 1909년 프리츠 하버가 인공적으로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하면서 구아노가 다시 평범한 새똥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구아노 전쟁의 진행과 결과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국산 천연가스를 볼모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압박하고 있지만, 유럽은 러시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립화를 선택하여 에너지원의 탈러시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영원한 볼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진리인데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족한 지하자원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에 신음하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서 한국 또한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불협화음이 시작될 텐데요. 그리고 그때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봐도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항공기 기동, 북방 한계선 침범 등 9월부터 20회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또한 한미 군사훈련의 강행과 공대지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 F-35 등 전투기 출격으로 결연한 응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아주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서라도 북한의 침공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